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편 말씀하신 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신 분처럼 이 제도의 도입이 한편으로는 이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을 그 토론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아까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민법 심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는 6호는 특히 중요한데, 파탄한 혼인에는 이혼을 주라고 하는 파탄주의, 그리고 무책임주의의 신정신을 도입하려 한 것이다 라고 당시의 재정입법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입법자들이 그때도 벌써 이러한 육성을 말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의 그 재판 실무는 그러지 않았죠. 아마도 실제 케이스에서 접하는 축추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혼의 자유를 선언하면 많은 여성들이 불행해질 거다라고 법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실무를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법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혼을 선언했을 때는 대부분이 이혼하라고 했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는 사실 제가 3년 동안 그 이혼 사건을 하면서 딱 2건 있었습니다. 2건 기각을 했는데, 그 경우는 하나는 이거 남편이 병이다,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이라고 항변하는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해도 그 남편의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이해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둬야 남편이 재산을 탕진을 하지 않을 텐데, 상관없다, 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파도 다 내가 보살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을 보복과 오기, 아무런 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다면 같이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경우고, 또 한 경우는 미성년자 때문에 이제 이혼의 청구를 기각했던 그런 사례였는데, 아무튼 저의 경우, 다른 재판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정말 이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파탄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살으라고 하냐라는 생각에서 많은 조정을 했고요. 조정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별거 조항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서 별거 하시고 3년이나 5년 동안 그러다가 여전히 못 하시겠다면 그때 이혼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파탄됐어요. 진짜 그대로 다 갔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혼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혼인하셔서 사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혼 조정한 경우에는 합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다 이제 통계적으로 뭔가 더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각 우리나라에서 양대 연구원과 입법조사처까지 다 모든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법원에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라고 해서 기각했던 그 사례들에서 과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조론 상태로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판결문만 쭉 보셔가지고 그것만 가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부부들이 그걸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원에 있을 때는 대법원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하급심은 굉장히 파탄주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가능성 있게 파탄주의에 따라서 결론을 냈고, 물론 그렇지만은 대법원 판례대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책을 만들죠.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판결문을 쓰게 되니까 굳이 그렇게 판결서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파탄됐다라고 하나만 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판결서를 써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이혼후 부양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이 판결 이후에 대법원은 왜 이것을 공개 변론까지 하면서 이걸 했겠어요? 파탄주의를 선언하고 싶었겠죠. 이제는 우리가 파탄주의를 갈 때가 됐다라는 걸 선언하고 싶어서 공개 변론까지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때 대법관들이 막판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아직은 시기상조고 이제 그 하급심에서 훨씬 더 파탄주의로 이걸 나가게 되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차라리 길을 열어주자라고 생각하셔서 7대 6으로 근소한 차이로 이 일택주의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갔다고 제가 대법관님들 여러분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판결 이후에 하급심 판결은 상당히 보수화됐습니다.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가정법원 판사님이 다 리서치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니냐. 그 2015년 대법원 판결이 그 여지를 좀 더 많이 주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좀 허용하는 쪽으로 여지를 주려고 그렇게 고심해서 논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판결 이후에 하급심이 훨씬 더 보수화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이 갈등 지수가 좀 낮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논문 이후에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부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이혼을 못하게 되면 그 또한 도입이 되는 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반 조항으로 두셨지만 저는 그래도 상한선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3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치면서 그거는 좀 고생하며 살아라 하면서 3년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해주신 발제문 중에서 저는 굉장히 유용했던 것이 비혼모의 경우에 양육 책임 3년간 무조건 인정하는 거, 부양료 지급하라는 거 무지무지 획기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제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그 제도와 함께 이혼 후에도 그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질병, 노령 뭐 이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요소를 두면 그것이 이혼의 자유를 또 제한한다 어쩐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도 가정법원에 있어서 가정법원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갖고는 있지만 이혼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료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인정을 해줘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그건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면서를 잠깐 읽으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는 이혼 법제를 위해서는 이혼 후 부양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제자 기술처럼 법윤리적 원칙에 따른 이혼 후 부양이 과도한 강조로 인해서 부양 의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률론이 감소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양 청구권의 상한 및 행사 기간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논의를 시작으로 이혼 재판 제도가 사회적으로 갈등 지수를 줄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인구 변호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혼 재판을 해 오시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상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따가도 또 다른 분들의 좋은 그 토론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송효진 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5년 이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학교와 실무에서의 논의와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그때 이제 배인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이제 파탄주의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지금 현재 이제 법원의 태도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파탄주의 도입에 있어서는 어떤 무책 배우자 보호를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의 어떤 보완책이 사실은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제 또 이제 이런 이혼 후 부양제도의 논의에 있어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은 가혹 조항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판결 액수가 좀 상향 현실화돼야 되는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발제와 논의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좀 더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에 앞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상론일 수도 있지만 이미 저희들의 어떤 이상과 또 그런 이제 바라는 점들은 굉장히 이제 눈이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있어서 좀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의 구성과 해체 또 재구성 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안전망이 사회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적 부양제도의 강화보다는 공적 부양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맞지 않나라는 좀 고민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탄탄한 공적 부양체계의 완비가 미흡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적 부양제도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또 사적 부양제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지금 시점에서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사실은 진작 도입돼서 뭔가 좀 무르익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의 장래적인 방향성에 있어 이런 방향성이 반드시 이게 적절할 건지는 또 이제 같이 좀 면밀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도 함께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이 또 함께 또 현실적으로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혼 후에도 젠더 의존적인 사적 부양 체계에 기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도 함께 좀 가져가면서 이제 도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또 이제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이 함께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도 증가하고 또 재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 후 부양제도가 이러한 현실에 또 딱 적절하게 대응되는 제도일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반드시 꼭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또 이것이 잘 작동하면서도 이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파탄주의 도입 논의와 함께 고려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사회보장 체계가 좀 약간 영미권에서 좀 발달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발제자께서 발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미국이나 독일 모두 이혼 후 부양제도가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좀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면밀히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가족이 재취업과 재취업에 대한 노력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취업이 되더라도 일자리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일과 돌봄을 양립하는 것도 여전히 한부모 가족에게는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배우자의 자립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의 이혼 배우자의 생계와 부양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장애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혼 배우자의 생계 부양 이슈 역시 이혼 후 부양제도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뭔가 이상론적으로 그런 사적 부양 체계를 지금 와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서 현실을 볼 때는 이러한 필요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제도를 어떤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우리 법제도에 들일 것인가에 대한 조금 세심한 그런 이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민법학자 또 이제
가족법 학자로서는 이 이혼 후 재산 분할 제도에 있어서 청산적인 요소의 이외에도 부양적인 요소라든지 또 징벌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혼재된 상태로 재산 분할 제도가 이제 판례에 의해서 법리가 굳어지는 이런 이제 현상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법제적으로 이것을 좀 정비를 해서 좀 더 청산적으로 명확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부양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위자료 액수도 현실화해 가지고 이제 그것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항목을 말하자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발제자가 제안하신 그런 개정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저희 이제 현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일반 조항처럼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1항에서 굉장히 제한된 어떤 요건을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좀 더 이것을 좀 더 이제 좀 다듬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이제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이혼 후 부양제도는 서구에서는 많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점차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정비가 되어져 왔는데 우리는 이제 법제도가 또 다르게 운용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파탄주의의 도입과 함께 이것이 도입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적 부양 체계라든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이 전하고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보장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아울러 가지고 이 제도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좀 더 토론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조주은 입법조사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이 아까 이제 발표자님의 이제 제안처럼 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허울뿐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뭐 이혼 후 부양제도를 병행해서 유책주의에 따른 혼인 유지와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당사자한테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 역시 거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이제 그 가의 유지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여전히 또한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성이 여전히 사회 경제적 약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이혼을 신청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이혼의 육책자인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혼 소송인 경우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자의 성별을 비교하면 아마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간통죄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이 뒤에다가 잠깐 통계를 넣었는데 간통죄 처리 현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이제 그 통계인데 보면은 이제 간통죄가 법원에 이렇게 접수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통죄를 제기하는 사람의 성별은 이 어떤 법무부에서 성별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그 연구자들이 이게 그 분석한 것에 의하면 실제 이 접수한 사람의 성이 남성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간통을 접수된 숫자가 적은 거는 이제 간통 정도 저지르는 거는 가정에 뭐 그걸로 인해서 이혼까지 각오할 정도로 가정에 큰 어떤 가정 큰 어떤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성들은 이제 여성들은 남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런 거는 한번 남편의 소위 말하는 실수로 인정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거는 이제 그 가정의 해체로 그냥 바로 가져가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여성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성이 적극적으로 이 소송을 간통죄를 접수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실제 간통죄로 피소당하는 그러니까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도 실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요즘 뭐 남편이 바람 피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성별 대상이 있으니까 바람을 피는 건데 여성 그러니까 상대방 여성은 실제 기혼인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원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는 뭐 지금 이런 약간 뭐 좀 전환기에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 용어 있잖아요. 이게 파탄주의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국민적 법 감정상 이게 파탄하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국정 파탄, 경제 파탄 이거 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파탄주의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파탄주의 파탄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떤 입법 나중에 전략상 파탄주의가 아닌 좀 다른 내용은 사람들 내용 들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 파탄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전략상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우리나라 지금 핵가족의 특징은 서구는 굉장히 서구 핵가족의 특징은 부부 중심적인 핵가족인데 우리나라 핵가족은 굉장히 자녀 중심적인 핵가족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 부부의 모든 여러 가지 생활을 포기하더라도 이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주로 남성이죠. 남성들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 너무 많고 양육비 이행률이 이제 한 10% 미만인 경우 아직도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자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과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그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을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거죠. 근데 막말로 자기 새끼 양육비도 안 주는데 정말 싫어서 이렇게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그 부양료를 그 지급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제 뭐 주변에 이제 이혼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양육비는 절대 안 줘요. 안 주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아이 아빠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가 다 바꿔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옷서부터 가방, 뭐 아이 여자 화장품, 책, 필요한 용돈까지 다 줘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기 애한테는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사줄 수 있지만 양육비를 자기 부인한테 주면 그 돈으로 부인이 화장품을 사서 쓸지 자기 부인이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양료를 줘서 자기 부인한테 돈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니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논리를 조금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파탄주의 도입과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좀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의 저임금 실태 개선으로 인해서 여성의 경제력이 저는 향상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건 뭐 되게 너무나 추상적인 선언 같이 보이지만 이게 빨리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혼 관련해서 이제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파탄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 저는 평화로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이런 파탄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이혼이 가능하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국정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이것도 그냥 입법 전략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법 사람들 정서상 이렇게 하면 이혼이 분명히 증가할 것 같은데라는 거를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혼인 이혼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파탄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배우자 부양 제도가
오히려 신중한 이혼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혼을 절대 이거를 부추기거나 이혼율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고민은 지금 조금 전에 송효진 박사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배우자 부양제도가 사회복지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행 그 양육비 이행제도가 있는데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인 만큼 양육비 이행제도가 정말 잘 됐을 때는 배우자 부양제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행학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조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 대한 재산 조사가 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 단서는 긴급 임시 그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 한해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 대한 재산 조사가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이제 배우자 부양 제도가 잘 되려면 전 배우자의 어떤 재산 조사가 가능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이혼한 그 전 배우자의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조금 자리를 잡아야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제도도 역시 이어받아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혼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그리고 좀 재산이 조금 더 있는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도 줘야 되고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도 줘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부담이라고 한다면 또 부담을 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만약에 양육비도 줘야 되고 부양료도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합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러니까 뭐 좀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박복순 박사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 자리에서 많은 내용 배우고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이거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도 품었는데 파탄주의가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도입을 위해서는 항상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혼제도 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파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논조로 연구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그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이제 내용을 이렇게 수록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 자리가 이 주제에서 파탄주의 도입 그걸 더 도드라지게 했다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느껴지고요. 아까 파탄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용어 외국에서는 크림 브레이크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도 그걸 조금 더 긍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이혼 후 부양제도 도입이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허울뿐인 혼인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서로 좋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저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온 사람인데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 잘 지급되지 않는 건 갈등 관계가 그게 더 악화되어서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깨끗하게 헤어지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이혼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힘닿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복순 박사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현소혜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토론하신 분들 의견 주신 거 한번 답변을 좀 듣고 또 필요한 토론이 있으면 더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오면 늘 말씀드리는데 발표자 1명에 토론자 4명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참, 네, 아직 대가의 경제에 오르지 못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도 많고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사항들이 많으셔서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빠뜨리거나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요. 그냥 토론해 주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호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이하에서 현행민법 제840조와 이혼 후 부양제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파탄주의를 전제로 해서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유책주의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혼 후 부양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부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부양제도 자체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또 그 와중에 또 그 상대방의 압력이라든가 이제 지속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합의 이혼에 응하는 당사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외에 별도로 이혼 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더 무기를 주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의 보호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탄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도 꼭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과연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제 PPT에 나와 있는 사실로는 요거랑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제 적었던 것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실혼의 경우에까지 이혼 후 부양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도 다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해소의 경우에까지 이혼 후 부양제도를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동성혼이 법률혼으로서 아직 인정되지 못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동성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이혼 후 부양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이성 간의 사실혼에서 똑같이 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 왔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신고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률상의 요건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거 의무, 성적 성실 의무, 부양 의무 다 사실혼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이혼 후 부양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게 과도한 입법 형성의 재량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미국의 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따른 폐해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독일처럼 유형별로 나누어서 규정을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일반 조항으로 만든 이유는 저희가 몇 년 전에 법무부에서 배우자 상속분 그 제도를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바로 그 개정안이 물 건너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그 개정안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무조건 50% 이거를 딱 절반으로 정해놓고 들어간 거 그게 상당히 전략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저희가 이혼 후 부양제도를 그렇게 딱 연수를 정하고 뭐를 정하고 이래서 요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 정말 많은 데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집은 사정이 이런데 쟤네 집은 저런데 왜 나는 받고 왜 쟤는 못 받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피해가고 가급적 구체적 사정에 맞는 가장 형평성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비송사건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법관에게 재량을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더 입법에 독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가정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른 사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은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배인고 변호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2015년 판결 이후에
오히려 유책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파탄주의 도입으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그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혼 후 부양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혼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억지 효과가 있을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혼 후 부양 제도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런 억지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설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은 파탄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난 한 9년간은 굉장히 그 유책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남편이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나를 버리면 큰일이다. 약간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파탄주의로 극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파탄되면 헤어질 수도 있어야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 영구적인 공동 생활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약정에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정을 깨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의 제재라든가 또는 그에 수반하는 법률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러한 제도들을 만듦으로써 그 영구적인 계약의 존속과 그 계약의 준수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전 사실 그 혼인제도를 보호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이혼 후 부양제도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이기는 한데 그것은 일반 조항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혼 후 부양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혼의 일방 예방 효과를 함께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인 거는 이 이혼 후 부양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이혼의 일방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혼인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질까봐 그거는 사실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배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깊이 동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상한선을 두는 것을 변호사님께서는 좀 전에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상한선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2007년 부양법 개혁 전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3년까지, 혼인 중의 출생자는 8년까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뒀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3년으로 통일을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적어도 3년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상한을 만들었지만 사실 자녀의 양육 상태에 따라서 3년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자녀에게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문제, 또 그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 노령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3년까지는 우리가 해주고 그 후에는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유형을 맞추어서 요거는 몇 년, 요거는 몇 년, 이제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이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것도 그 법관의 재량에 끼고 그분들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건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사건에서는 대개 몇 년 정도까지 부양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실물례가 좀 축적되기를 기다려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효진 박사님께서는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이혼 후 부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부양이라고 하는 이름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적 부양, 공적 부양이라고 말할 때 그 부양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 요부조자를 위한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그 부양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적 부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공적 부양 체계로부터 무언가를 수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계약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이혼 후까지 혼인의 효과가 일정 부분 지속되도록 하는 거, 이 제도는 당연히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공적 부양과 이혼 후 부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이거를 계약상 의무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종신토록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구적 결합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혼 후 부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혼 후 부양을 하게 만들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 신분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배우자 라고 하는 지위를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분이나 지위의 문제로 이게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종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이행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계약의 문제가 신분의 문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에서 끊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법관이 그 액수와 기간을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일 뿐인 것이지, 이제 부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가 충분히 병행 가능하고 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진정한 그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정훈 박사님께서도 그 동일한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걸로 답변을 가름하고, 이제 그 제일 사실 이혼 후 부양료의 치명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요. 양육비도 못 주는데 이혼 후 부양료를 과연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만들어봤자 정말 축출 이혼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만 하나 더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효성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법이 누군가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누구에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도 도입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